35년 만에 이뤄진 진상규명. 이번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규명 대책위원장이신 조영선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서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 관련해서 위원장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책위가 꾸려진 게 2013년에 꾸려졌고 그때 집행위원장을 맡았었죠. 그러니까 계기가 되었던 거는 이제 2012년도에 한종선 생존자가 국회 앞에 1인 시위를 계속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박래군 선배나 이런 사회 그 교수님들이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살아남은 아이라고 하는 책을 내면서 이제 좀 공론화가 시작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발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다행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인데 피해자들의 입소를 보면 40년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87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가난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가정의 파괴로 나타나 있고 또 아직도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헤매이는 분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의 어떤 고통이 그때 87년에 이렇게 뭐랄까요 좀 풀려남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2022년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진화위에서 이런 결정을 통해서 인권 침해라는 사실, 국가에 의해서 수용 또는 운영 과정에 밝혀진 인권 침해라는 밝혀진 사실, 그리고 피해 보기를 위한 조치 이런 걸 강구했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지금까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일단은 사망자 숫자 부분에서 657명으로 밝혀졌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당시 87년대 신민당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513명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513의 숫자는 형제복지원의 새마음지라고 하는 책자를 종합해서 나온 숫자가 513명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약 200명 이상 또 추가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고요. 또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도 당시의 일반적인 사망 숫자에 비해서는 약 20배 등 내지 그리고 결핵 사망자 부분들보다 훨씬 높게 사망했다는 점에서 일반 그 통계적인 수치보다 높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원인이 증언하는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 폭행, 가혹행위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원인들을 밝혀낼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안사에서 납북 그 귀환오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망원을 투입했다라는 걸 할지 국보법 관련자랄지 방법 위반자들을 일종의 공안사범들을 그저 강제 수용한 거기에 했었다는 점도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대책위 차원의 진상조사했던 거는 좀 진일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시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린 나이에 납치가 됐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제가 생존자들 만나서 들어본 부분들 안타까운 거는 나중에 자기들이 이제 어디 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몰랐는데 자기 집 앞으로 1km 떨어진 곳이었다라는 증언도 있고 또 부모가 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름을 본인 이름으로 쓰지 못하고 다른 가명을 쓰게 해서 부모들이 찾기 못하겠다라는 거. 또 뭐 아까 그 뭐 이혜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자는 바람에 부산까지 왔는데 거기서 형제복지원 차량에 실려가지고 군 강제 수용됐다는 거랄지 이런 피해들은 또 성인된 사람들도 포스코 포항제철 다니는 사람이 부산시 역사에서 졸다가 끌려온 사례도 있고요. 상당히 직장이 있고 또는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그때 수용 대상자가 됐던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이제 내부 훈령 410호에 의해서 불항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불항아는 이제 역사 등을 배회하면서 껌을 팔거나 구걸하고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이제 내부 훈령 규정에 의하더라도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또 규정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지금 진화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은 이 내부 훈령 자체가
수용의 근거가 된 뇌물 자체가 당시에 그 아동복지법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되었다는 점을 위법하다는 걸 밝혔다는 점도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저희 YTN 취재팀이 피해자 몇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파악된 전체 그 피해자 규모는 몇 명 정도입니까? 이번에 그 진화위 결정에는 약 뭐 4만 8천 명 이렇게 지금 3만 8천 명으로 밝혀지고 대략 또 1986년도의 숫자만 해도 4,355명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당 숫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진상규명 신청을 한 사람이 이제 600명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예. 저희 대책위 차원에서도 그 많은 분들을 이제 발굴해 내려고 노력을 해서 한 400명 정도 저희가 어떻게 만났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 예.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관련해서는 일단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층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또 고령이라 하더라도 이런 좀 YTN을 본다랄지 신문을 본다랄지 이런 게 어떤 그 자기의 생활상에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만나본 분들에서는 커밍아웃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제복지원 끌려갔던 그때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가족들이 형제복지원이라는 거 다녀왔다는 것들로 인한 트라우마.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 아직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자기 신상이 혹시 이렇게 네. 밝혀질까 봐 자녀들에게 이런 사실 알려질까 봐 아마 상당 부분이 두려워할 것 같지만 그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폭로된 이런 건 아니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좀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이렇게 좀 이제는 자기의 아픔을 좀 해소하고 네. 또 푸는 절차로 삼았으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 어린 나이에 뭐 납치가 돼갖고 들어갔다면 뭐 배움의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또 몸돈도 성치 않을 테고요. 사회에 적응하고 사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특히 10대 전후에 이게 폭력에 노출되어졌고 폭력의 정도가 사실 이런 아까 영상에 보면 군대 내 제식 훈련을 하지 예.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손도 이렇게 직각으로 올리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일단 폭력이 노출되고 인해서 폭력에 대한 배운 사람들이 또 악을 또 배운다는 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좀 또 다른 또 폭력을 또 가해자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배움의 기회 없다 보니까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그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폭행의 어떤 그 상처 그리고 생활 무능력, 알코올 이런 것에 대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기초생활자이거나 예. 또는 가정적인 어려움을 갖거나 빈곤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힘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기구가 국가에 의한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상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뭐 그 이번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서 진화위가 일정한 피해복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과거 일기 진화위 과정도 그랬고 어떤 개개인이 국가배상 청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가 또 특히 국회가 네.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일괄배상을 추진하는 법안도 만드는 것도 일정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현재 한 600여 명도 안 되는 숫자이라 하더라도 예. 당시의 피해자들은 뭐 3만 8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또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좀 더 강력한 조치, 이 조사를 위한 조치와 그다음에 이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일련의 조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 규명까지도 좀 오래 걸렸지만 또 명예 회복 보상 같은 또 만만치 않은 또 이제 과정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으세요? 참 그 이분들과 일단 대화가 사실 좀 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어떤 배움의 기회도 없었고 그 숨어서 한 번도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고통을 형제모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우시거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굉장히 좀 괴로웠었는데
그 이제까지 10년 과정을 통해서 이 형제복지원 대책위도 꾸렸고 진선미 의원, 이재정, 홍익표 의원들 또 김무성 의원까지도 그때 진화입법 개정을 하는데 나서줘서 또 교수님들, 활동가들 상당히 이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진 이 결과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번에 진실규명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니까 지금 12월 9일까지 신청 접수하고 다음 달에 2차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1차로 지금 진실규명 났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형제복지원의 어떤 인권 침해의 어떤 유형 형태들은 좀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진실규명 결정 이후의 과정 부분들은 이제 개개인이 입수했는지, 개개인의 피해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이제 개개인들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입소 기록이 없는 분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75년부터 86년까지 기간이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개인 입소 카드라는 게 존재하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고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도주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분들과도 카드가 없고 또 해서 상당 부분 개개인으로 가면은 또 입증의 과정들이 좀 지난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게 이 과거사를 봄에 있어서 이 과거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경험들이 있다. 이 형제복지원의 경험들은 그 많은 숫자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일적인 그 교육의 시스템이랄지 박인권 원장의 어떤 강의 내용이랄지 또는 도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포대에다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거라 이런 개개인의 경험들에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개개인의 어떤 경험성이 나타나는 그것들에 대한 신빙성은 저희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개개인의 입증자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 그 생존자들에 대한 가행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그 부분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좀 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먼 길을 왔지만 또 명예회복과 배상이라는 더 중요한 또 과제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제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